프로젝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내수 말씀드렸잖아요. 수출은 어떠냐? 수출 그럭저럭 괜찮아요. 왜냐?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꽤 괜찮아요. 우리나라의 소위 그 주력 제조업 업체들이 괜찮아. 왜 괜찮으냐? 환율이 좋거든요, 지금. 환율이. 미국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환율이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즉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달러로 표시된 한국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이거 잘 팔리죠.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머지 않았어요. 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장 곧 닥칠 수도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지요. 아직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둘이 뭐 완전히 머리 깨져라고 붙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래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확 줄어들게 되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어떻게 수출을 하고 있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산 부품을 수입해가지고 자기들이 조립을 해서 거기다 뭐 좀 붙여서 미국에 수출을 해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잘하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덕에 우리가 굉장히 덕을 많이 봤어. 근데 둘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 직격탄이 우리에게 와요. 이 효과가 곧 나타날 수 있어요.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중국 자체가 또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지만 뭐냐? 한국이 하는 거는 다 따라하는 거예요. 자동차 따라하죠. 반도체 따라하죠. 스마트폰 따라하죠. 철강, 조선 뭐 다 따라하는 거잖아요. 다 그대로 하는 거야. 과거에 한국이 일본을 그대로 따라했거든. 그걸 중국이 한국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 따라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일본 다 넘어섰죠. 그 일본 기업들이 망했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망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삼성 때문에 도시바니 뭐 이런 데들이 다 망한 거예요. 샤프니 뭐 이런 데들. 근데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조선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데들 있죠. 조선업은 한국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압도적으로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래서 2013년, 12년 그 무렵만 하더라도 전 세계 그 조선업 수주 잔량이라고 하는데 배를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느냐. 거기에서 1, 2, 3, 4, 5, 6등이 다 한국 기업들이었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STX조선 뭐 해가지고 1, 2, 3, 4, 5, 6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다 망했잖아. 대우조선은 실질적으로 망했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끊으면 끝이에요. 좀비 기업이야. 현대중공업도 일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산에 있는 조선소 문 닫았잖아요. 울산 거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일감이 별로 없어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나타난 거야. 왜? 중국이 따라오고 있거든. 중국 조선소들이. 그 다음 뭐냐? 자동차죠. 철강이죠. 이런 데들이요. 제일 마지막은 어딜 거냐? 반도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한국이 유탄을 맞아가지고 수출이 완전히 고꾸라지는 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장들, 삼성전자니 무슨 뭐 현대자동차니 뭐 이런 데들이 다 가는 겁니다. 포스코니 뭐 이런 데들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이잖아요. 노동자들로 얘기하면 알바 직장들이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들인 겁니다. 들어가서 몇 년 있으면 연봉 1억 되는 그 직장들이 지금 곧 가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를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모를까요? 현대자동차의
경영진들은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걸 모를까요?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진로를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로를 바꾸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임금을 떨어뜨리거나, 그죠? 월급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같은 시간 일해도 더 좋은 거,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나, 중국보다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왜? 노동자들을 건드릴 수 없거든. 그러면 결과는 뭐냐?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죽는지 알면서 죽는 겁니다. 죽는지 알면서 죽어. 왜?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약간 현명한 기업들이라면 아마도 나가겠죠. 나가겠죠. 표시 안 나게 나갈 겁니다. 근데 표시 안 나게. 아, 우리 본사 옮깁니다. 이거 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 투자를 다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여기에 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세요. 인도에다가 얼마 전에 공장 만들어 가지고서는 문재인 대통령 가가지고 뭐 아무튼 보기 이상한 뭐 그런 거를 했지만, 네. 그죠. 베트남 보세요. 현대자동차 같으면 지금도 이미 많이 나가 있죠. 아마도 현대자동차는 정말로 한국 공장 문 닫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닫을 방법이 없는 거죠. 왜?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공장은 문 닫으면 닫을수록 이익인 상태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명한 기업들이라면 뭔가 다른 방법들을 찾을 겁니다. 뭔가 다른 방법들을 찾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딱 봐서 알듯이 지금부터 본사를 이전한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영자로서의 능력, 자질이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왜? 회사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내수 망하고 있고 수출도 어차피 곧 망한다.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수출도 곧 망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제는 망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망했을 때 다시 솟아날 수 있느냐 우리가? 못 솟아난다. 왜? 국민들의 태도가 솟아날 태도가 아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우리 98년 외환위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누가 남 탓했어요? 한국인들이 누구 남 탓했어요? IMF 탓했어요? 우리? 오죽했으면 금을 다 모았어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오죽했으면 금을 모으겠냐.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어났어요. 3년도 안 걸렸어요. 정말 대단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분명히 남 탓할 겁니다. 미국 놈들 탓할 것이고 어쩌면 문재인 탓을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명박 박근혜 탓을 할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탓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올 거란 말이죠. 길거리에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만들어지는 경제가 어디 있어요? 직장에서 책상에 앉아서 공장에서 뭔가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길거리에 나와서 촛불 든다고 해결될 경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업자득입니다, 이게. 어르신들 자업자득이고 저도 자업자득이고. 왜? 애들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우린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야, 전교 1등만 해봐라 이거지. 아이들이 전교 1등만 해오면 다 끝이야. 그렇지 않았어요? 애들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훌륭하게 키우신 겁니다. 그러면 자녀분이 분명히 성공하실 거예요. 야, 네 삶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예.
그렇게 기르셨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기른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정말 잘할 때 너무 고생을 했는데 너만은 내가 고생 안 시킬게. 저는 지금도 제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엄마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지금도 유치원 엄마들 중에 그런 엄마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 자식만은 고생 안 시킨다. 이게 문제인 거죠. 내 자식만은 고생 안 시킨다. 아, 내 자식이니까 고생을 시켜야 되는데 내 자식만은 고생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 안 하고 큰 아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학교 공부만 하고 큰 아이가 역경에 닥쳤을 때, 회사가 망했을 때, 나에게 뭐라고 지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사장님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아무도. 나라가 망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 스스로 자기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냐 말이지. 고생을 안 하고 자란 아이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길렀어요. 그렇게 길렀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정말 훌륭하세요. 그분들 덕에 나라가 이만큼 올라섰어요. 하지만 이분들조차도 교육을 안 시켰어요. 초등학교 의무교육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학교를 많이 보내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글자를 가르치긴 했지만 사상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상을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서구의 선진국들 한번 보십시오. 북유럽의 무슨 덴마크니 무슨 스웨덴이니 영국이니 독일이니 미국이니 이런 나라들을 한번 다 보시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요, 엄청난 혁명을 한번 겪습니다.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게 폭력혁명이 아니고요. 사상혁명입니다. 사상혁명이에요. 근대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독립된 시민으로서의 자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아, 내가 임금님하고 나는 동격이야. 왕하고 동격이야, 나는. 그래서 나는 나야. 나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그 나라는 대부분 다 개신교들이죠. 그 나는 하나님하고 1대1 그냥 거래하는 것이고, 거래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누구와도 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시민의식혁명을 거치게 돼요. 그게 바로 자립심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본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하지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걸 심각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가르치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족자에다가 자조, 자립, 협동, 뭐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 게 그거이지만, 하지만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사상으로서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386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가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